나는 올해 90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조용하지요. 조용해서 더 괴로운 날들이 있어요. 귀는 어릴 적 라디오 소리만큼만 들리고 눈은 안개 낀 창처럼 뿌옇지만 그 아이 얼굴만큼은 또렷해요. 내 딸 수민이 그 조그만 손을 내가 놓쳤습니다. 그때 내가 20대였었죠. 지금처럼 아파트나 유모차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배는 불룩했었고 시장까지는 언덕 하나, 개천 하나를 건너야 했어요. 그 길을 4살짜리 수민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갔어요. 수민인 그날도 제 옆에 딱 붙어서 엄마, 미역 사러 가는 거지? 응, 수민이 동생 낳으면 엄마가 미역국 먹어야 힘나지. 말끝마다 쪼르르 대답해주던 아이예요. 애는 참 눈치도 빠르고 다정했어요. 내가 걷다 말고 배를 잡으며 엄마, 배 아파? 하며 작은 손으로 제 배를 어루만지곤 했지요. 수민아, 이 안에 누가 있을까? 응. 우리 아기. 내가 언니니까 잘 지켜줄 거야. 인형놀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내 배에 조심조심 덮어주는 아이였어요. 배가 춥대요. 아기가 감기 걸릴까봐 장을 보러 나서기 전 나는 항상 배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수민이 손, 절대 놓지 말자. 시장은 복잡하니까. 그러면 애는 손바닥을 힘껏 펴서 내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요. 따뜻하고 말랑하고 여린데 그날따라 유난히 힘이 세게 느껴졌던 그 손. 시장에 들어서자 수민이는 더 신났어요. 엄마, 옥수수 쪘다. 냄새. 엄마, 여기는 떡. 냄새 좋아. 엄마, 이모가 귤 줬어. 제 손에서 자꾸만 벗어나려 하길래 손 손 하고 다시 잡았죠. 그러면 수민이는 항상 아, 까먹었지. 미안해요, 엄마. 하면서 돌아와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투가 늘 예의 발랐어요. 4살인데도 시장에서 멸치가게 앞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느라 잠깐, 정말 찰나였어요.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서니 그 애는 없었지요. 수민아! 수민아! 처음엔 뛰듯 찾았고 그 다음엔 기듯이 찾았어요. 좌판 아래도 들여다보고 시장 건너편 양복점, 미장원, 심지어 우물가 옆 화장실까지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더군요. 순경은 말했어요. 혹시 친척 집엔 안 갔을까요? 혼자선 못 가요. 아직 글도 못 읽는 애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 무렵 어스름한 시장 바닥에서 우린 서로 손을 잡고 수민이를 찾았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출근만 안 했어도 내가 당신 대신 장을 보러 갔으면. 근데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 따뜻한 손을 놨으니까요. 그 아이를 놓쳤으니까요. 그날 밤 수민이의 수건을 품에 안고 나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배에 덮어주던 그 손수건, 그걸 꼭 쥐고 울었어요. 아이, 냄새가 나더군요. 달짝지근한 사탕 냄새 같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냄새. 수민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동생을 기다리며 엄마의 무거운 배를 어루만지며 고무신 발자국을 총총 찍어가며 세상을 사랑하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나는 시장 바닥에 흘려놓고 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 없는 세상은 숨이 쉬어지질 않았어요. 수민이는 늘 내 곁에 있었어요.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지요. 아침이면 늘 제 무릎에 앉아서 엄마, 오늘 뭐해요?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어요. 수민아, 오늘은 밥 먹고 밖에 나가서 강아지한테 밥 주자. 그러면 얼굴이 환해졌죠. 그 시절엔 텔레비전도 만화책도 없었어요. 그 대신 우리에겐 마당, 동네 어귀, 그리고 하늘이 있었죠. 수민이는 동네 개들과 고양이들을 좋아했어요. 그 동네 개들은 대체로 느긋하고 얌전했는데 수민이가 다가가면
꼭 꼬리를 흔들었지요. 엄마, 얘네도 내 친구야. 그래, 친구지. 그래서 너도 잘 보살펴 주렴. 그녀는 그렇게 순했고 누구에게나 다정했어요. 어느 날 수민이는 내 배를 보며 궁금해했어요. 엄마, 아기가 엄마 배 속에 있어요? 응, 맞아. 동생이 곧 태어날 거야. 정말? 와, 내가 언니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조잘조잘 말하기 시작했죠. 언니가 되면 동생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줄 거야. 밥도 잘 챙겨주고 놀아주고 아플 때 꼭 안아주고. 그래, 수민이가 그렇게 잘 돌봐주면 좋겠다. 수민이는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엄마, 아기 낳으면 내가 꼭 도와줄게요. 하고 다짐하던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밤이면 수민이는 늘 제 품에 안겼어요. 요란한 바람 소리에도 눈을 감고 엄마, 여기 있어. 작은 손으로 제 목을 감싸 안았죠.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꼭 지켜야겠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수민이를 잃었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고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 따뜻한 손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다운 순수함과 다정함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는데 그 여름 떼약볕 아래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은 무거웠지만 수민이를 찾는 일만 생각하면 마치 바람처럼 달려야 했지요. 남편은 날마다 걱정을 쏟아냈어요. 제발 오늘만이라도 쉬어요. 당신 몸이 먼저야 아기 낳을 몸인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쉬면 수민이는 어떻게 해요? 제 심장은 오직 수민이만 향해 있었거든요. 아침이면 남편의 손에 쥔 밥을 대충 삼키고 바깥으로 나섰어요. 장터 골목마다, 논두렁 길마다, 사람들 틈 사이마다 수민이의 모습을 찾아 헤맸죠. 손이 부르트도록 발이 퉁퉁 부어오를 때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었어요. 수민아, 수민아. 목이 터져라 부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그들 시선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아이를 잃었다고? 어디서 봤는데? 말했지만 결국 아무 소식도 없었죠. 남편은 몇 차례 나를 말렸어요. 당신 무리하지 말아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하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수민이 찾는 것보다 내 몸 걱정하는 게 싫어요. 남편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봤죠. 그러면 내가 수민이 찾아볼게요. 당신은 집에서 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무거워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졌어요. 야!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왔고 내 머리를 받치며 말했다죠. 당신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거예요? 아기 낳을 몸이잖아. 제발 집에 있어요. 쓰러져서 누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두려웠어요. 수미이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하지? 속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와 남편 어깨를 붙잡고 흐느꼈어요. 미안해. 미안해, 수민아. 그날 이후 남편은 내 뜻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무리하는 모습을 막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저를 막을 순 없었어요. 마음 속에선 수민이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나는 예정일보다 한참 빠르게 힘겹게 둘째를 낳았어요.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작게 속삭였지요. 수민아, 내가 더 잘할게. 꼭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아기를 돌보는데 전념했고 나는 조금씩 회복해갔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를 품에 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민아.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는 그 옛날 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부터 언니가 되면 동생을 꼭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었지요. 그 조잘조잘한 말투와 다짐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갇혀 더 이상 그 혼을 잡으러 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자꾸 재촉했습니다. 수민이, 소식은? 왜 더 수민이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애가 혼자 엄마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고 있을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금만 이해해 줘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니.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 해요. 남편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둘째도 돌봐야 하고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서로 말끝마다 상처가 튀어나왔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했지요. 왜 그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도 생각해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모를 찾고 있을꼬.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가족의 끈은 느슨해졌으며 집안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나는 홀로 밤을 지새우며 수민이의 따뜻한 손을 다시 잡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민아,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점점 무거웠습니다. 숨이 막히고 마음이 아파도 나는 버텨야 했습니다. 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 반응하는 것도 점점 느려졌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더욱요. 나는 젖을 물리며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그 작은 입술이 내 젖가슴을 빠는 감촉은 분명히 전해지는데 정작 나는 점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시선은 허공을 떠다녔고 머릿속에는 그날 장터 수민이의 작은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가 태어나면 내가 안아줄게요. 수민이의 말투가 또렷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던 어느 날 밤 아기가 이상하게 충을어져 울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본붉고 이마는 뜨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뜨겁지? 나는 몇 초간 얼어 있었습니다. 그저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방에 들어온 남편이 아이를 만지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얘 열나잖아. 당신 대체 언제부터 이랬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아픈데 몰랐다고? 왜 애 얼굴을 하루 종일 안 봐요? 남편의 목소리는 커졌고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렸습니다. 마치 매를 맞듯 그의 말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수민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어떻게? 나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수민이에요? 이젠 둘째까지 잃을 거예요. 그럼 만족하겠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이를 들쳐업고 홀로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방에 홀로 남았고 한참을 울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이웃집 부엌에서 쑥덕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둘째는 엄마 손도 제대로 못 받고 크는갑다. 수민이 애미는 정신이 빠진 사람 같더라고. 아깝게 참. 그 말에 나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소리 같았고 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방 한쪽에서 무릎을 안고 웅크려 있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요. 감기 몸살이라는데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는 짧게 말한 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미안하다고도 못했어요. 그저 수민이 생각만 났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의 열을 먼저 눈치챘을 텐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나를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안아달래면서도 나는 둘째가 아니라 수민이를 부르듯 그렇게 속으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신줄을 놓은 게 진짜 미안해. 그날 이후 남편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일 외에는 우린 서로를 피했고 나는 아이에게조차
죄책감으로 눈을 못 맞췄습니다. 세상이 내 등을 돌린 것 같았고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울음도 길지 않았고 내가 젖을 물릴 때면 가만히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내 옷깃을 꼭 쥐곤 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따뜻했지만 나는 자주 그 온기를 외면했습니다. 수민이는 그때쯤이면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꾸만 둘째를 보면서도 첫째를 떠올렸습니다. 둘째의 웃음도 저 동아리도 심지어 첫걸음마조차도 나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이 다가오던 그 해 남편은 소박하게나마 잔치를 해주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날만큼은 그냥 웃으면서 보내요. 그는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민이 생일도 못 챙겨줬는데 얘 생일은 어떻게 해요? 나한텐 그럴 자격 없어요.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지요. 그럼 이 아이는 뭔데? 이 아이는 왜 안 되는 건데? 잔치는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에게 미역국으로 이유식을 만들어 떠먹이며 작게 생일 축하한다. 우리 딸. 속삭이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쿡쿡 쑤셔왔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크게 웃어주지 않는 엄마에게 천천히 적응해갔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붙여도 내가 무덤덤한 얼굴로 잘했네. 하며 이젠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겨울 나는 거실에 앉아 수민이 옷장을 꺼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작은 뜨개 모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언니 탈모자였지? 엄마 나도 언니처럼 그거 써도 돼? 나는 너무 놀라 그 아이 손에 들린 모자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건 내 언니 거야. 건드리지 마. 아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요. 아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중에 아이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언니 있어?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췄다가 어떤 날은 있었어. 하고 어떤 날은 대답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아이고, 둘째는 순해서 다행이지. 하며 웃었지만 나는 그 말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얘가 순한 게 아니라 얘가 엄마 사랑을 몰라서 그냥 포기한 거야. 그 생각이 들어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부터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끔은 아예 퇴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둘째를 재운 후에도 불 끄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너한테는 웃어줬던 것 같은데 왜 이 아이한텐 나는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감정에 갇혀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고 수민이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 많은 미안함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무력해졌고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에 쥔 민들레 몇 송이. 아이의 볼에는 해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꽃이야 예쁘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꾸 수민이의 손 같아 보여서 숨이 멎을 것 같았거든요. 둘째 아이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라고 보였겠지만 내 눈엔 그 아이의 눈빛이 늘 말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엄마 딸이에요. 엄마 나도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민이를 잃은 지며 제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장날이었고 나는 급하게 창거리를 사러 나가려 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저고리에 콧물을 훌쩍이며 나를 따라 나서려 했지요.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아니야, 감기에 걸렸잖아. 마당에도 나가지 말고 이불 덮고 있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 착하게 있을게.
아이의 눈이 떨리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안에서 문을 살짝 두드리는 조그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외면한 채 시장에 다녀온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조용한 방 안과 식어버린 모닥불뿐이었죠. 그 아이는 그날 정말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쪼그려 앉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그 조그만 아이가 엄마가 자신을 봐주지 않으면 아프지도 울지도 않겠다고 마음속에 맨 처음으로 결심했던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해 여름, 나는 둘째의 손을 잡고 집 앞 논두렁을 걷고 있었어요. 아이는 꽃잎 하나를 주워들더니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가씨한테도 이 꽃 줄 거야? 응? 아가씨라니? 엄마 뱃속에 있는 언니 말이야. 수민이 언니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언니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언니를 잘 보살펴줄 거야. 같이 업어주고 먹여주고 울면 토닥토닥도 해줄게.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언니가 나오면 내가 잘해줄게. 아이는 그렇게 조잘조잘 말을 이어갔고 나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애의 진심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마치 수민이를 놓아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국민학교도 늦게 들어갔습니다. 당시 시골에선 만 8세 가까이 되어야 입학시키는 집이 많았고 나는 아이를 그만큼 더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품고 있었던 건 몸일 뿐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내 옆에 살금살금 다가와 앉곤 했습니다. 내가 수민이 이름을 중얼거리며 찐밥을 뒤적이고 있으면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곤 했죠.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종이에는 서툰 손으로 그린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나는 꼭대기에 아주 작게 흐릿하게 있었지요. 나는 말없이 그 그림을 쳐다보다 그래, 잘 그렸네.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다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도 나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을 받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말을 곧잘 익히고 무슨 일이든 엄마 눈치부터 살폈습니다. 머리를 넘기는 버릇마저도 나를 따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애가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무렵 마침내 말했습니다. 언니 하지 말고 이젠 나 좀 봐줘요.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그 아이의 얼굴엔 한참 전에 닫혀버린 문이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나는 엄마 없는 딸인 걸로 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 안방까지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나와 둘째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벽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아이를 잃고 다른 하나의 아이를 내 손으로 놓아버렸습니다. 어쩌면 더 참혹한 상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삶을 사는 건 드문 일이었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존재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문득 눈이 마주쳐도 피하거나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일터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가끔은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싶었고 그가 내게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겠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 큰 건 딸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이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말은 사라졌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밥 먹자. 됐어요. 학교 어땠어?
엄마가 그걸 왜 궁금해해요? 차가운 말투에 나는 자꾸만 움츠러들었고 어떤 날은 딸의 방문 앞에서 몇 분 동안 서성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딸은 어느새 나를 투명인 간처럼 대했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엄마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지만 그 말로 들으니 뼈까지 아팠습니다. 나는 점점 집안에서도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읽었고 딸은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 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먹어 소리조차 내지 않게 되었고 식탁 위엔 늘 세 사람분의 반찬이 놓였지만 함께 앉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무심코 방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혹시 저 문 너머로 수민이가 돌아와 준다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허망한 바람인지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수민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잘 자. 엄마, 아침에 깨워줘. 그 말들이 이제는 꿈에서도 흐릿해졌습니다. 기억은 자꾸만 무뎌졌고 그 무뎌짐마저 나는 죄처럼 느꼈습니다. 그 무렵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수민이의 엄마도 이 아이의 엄마도 남편의 아내도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한 집에 살고 있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내 인생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 야속할 만큼 빠르면서도 묵직하게 사람 마음을 짓누르며 흘러갔습니다. 이제 제 딸은 중년이 되었고 저는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둘째와는 오랜 세월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투명인간처럼 여기던 그 아이는 청년이 되고 엄마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든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왔더군요. 그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불쑥 그러더군요. 엄마 나 이제야 엄마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수없이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는데 막상 듣게 되니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 내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후회의 숨결이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 손이 따뜻해서 그 순간만큼은 제 가슴 속 언살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 전 그 이가 떠났습니다. 그때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 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묵묵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같이 보내다 어느 날 그 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나 당신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속으로 앓는 줄도 모르고 매일 당신 원망만 했어요. 정작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잃은 아이를 생각하느라 정작 제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지니 그이는 그 손으로 제 뺨을 쓸어주었습니다. 수민이, 내가 혹시 먼저 만나게 되면 꼭 안아줄게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많이 찾았다고, 미안했다고 얘기해줄게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듯 마음속으로 그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꼭 말해줘요.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매일 밤 가슴 찢어지게 울며 불렀다고,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다고. 제발 그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그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지만 그 미소 하나에 저는 모든 용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이는 갔습니다.
말없이 따뜻하게 그날 이후 저는 창문을 볼 때마다 바람결에 섞인 수민이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언젠가 나도 그 곁에 가게 된다면 그 손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앉아 보냅니다. 이제는 바람이 부는 소리에도 마음이 젖고 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보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따금 제 방 창문에 해가 고요히 비칠 때면 나는 그 햇살 속에서 수민이의 작은 손을 느낍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무 말 없이도 나를 꼭 잡아주던 그 작은 손. 요즘은 자주 그 애가 웃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엄마 눈 마주치면 해맑게 웃으며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러던 수민이 그 애를 놓친 날 이후 내 삶은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무너진 자리에 조용히 사랑이 쌓여 있었다는 걸 압니다. 둘째 딸아이는 이제 자주 옵니다. 예전엔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아이가 지금은 제게 차를 타다 주고 손을 잡고 같이 햇살을 바라봅니다. 엄마, 오늘은 햇살이 예쁘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참 이쁘구나. 다른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 품이 따뜻해서 나는 그 안에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를 용서해준 이 아이에게 고마웠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씁니다. 수민이에게 쓰는 편지처럼 언젠가 내가 먼저 그 세상을 가게 된다면 이 노란 노트 한 권을 들고 가서 수민이에게 읽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간 그 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한껏 담아 글을 써봅니다. 둘째 아이에게는 되도록 직접 말하며 표현을 해주려 하네요.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끝까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너를 놓고는 어떤 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었어. 하지만 결국 너 덕분에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단다. 밤하늘을 볼 때며 저 멀리 은하수 너머에서 그 애가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아 나는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수민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는 엄마가 널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만나면 절대 그 손 놓지 않을게. 여보, 하늘에 잘 계시죠? 살아생전 내가 당신을 잘 살피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립고 아쉽고 그래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당신한테도 잘해줄 기회를 좀 주실래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햇살은 내 이마를 따스하게 감싸고 내 안에는 오랜 슬픔보다 더 큰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놓친 후 내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그리워한 시간들이 흘러 돌아 내 남은 인생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미안함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